5단원 주제통합적 읽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자습서 288쪽이고요. 자, 단원의 이름처럼 이 단원에서의 목표는 여러 가지의 글들을 읽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똑같은 화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89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이 단원에서의 목표부터 먼저 확인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한번 할게요. 자,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동일한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글이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의미를 재구성하는 읽기를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요. 키워드가 되는 것은 동일한 화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약간의 관점은 다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화제, 다른 말로 하면 소재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면 소비라고 하는 같은 소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글들을 읽다 보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라면서 자기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게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중에서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타당하다, 옳다라고 여겨지는 생각에 대해서 자기 주관으로서, 즉 자기네 관점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단원의 목표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동일한 화제를 다룬 글이라고 할지라도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정보를 제시하거나 화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관점이나 형식이 다른 여러 글들을 비교하면서 뭐를 키우는 거야? 나만의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 즉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해보는 과정을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독자가 주제통합적 읽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제와 관련된 쟁점을 당연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니까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 말했죠. 이게 단원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글들을 읽고 어떤 관점을 세우게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좀 더 말을 반복하면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균형 있게 정보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만큼 그런 말이 있잖아. 고인물은 썩는다 해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될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양하기 위해서 보다 중립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글들을 읽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의 장점 정리해보면요. 일단은 쟁점 이해를 통해서 나만의 관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균형 잡힌 정보를 수용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갈게요. 자, 글이 세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들의 일단 소재는 같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죠. 소비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들의 형식이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문, 논설문, 수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재 비교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거 똑같은데 다만 뭐가 달라? 형식 다르다. 그죠? 주제도 다를 것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서 291쪽에 가글 첫 번째 글에 대한 개관부터 먼저 보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문입니다. 설명하는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적을게요. 설명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객관적이고 해설적이게 되겠죠. 설명하는 내용의 글이 되니까. 그래서 주제가 윤리적 소비입니다. 자, 포인트가 되는 말은 윤리적인 소비야. 자, 그러면 딱 얘들아 감을 잡을 수가 있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아마도 윤리적인 소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특징,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해서 독자가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문이니까 설명을 잘해서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것도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갈게요. 자, 제목을 볼게요. 일단은 전체
큰 이 세 가지의 글들을 모두 묶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의 전반적인 목표는 우리가 소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소비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들에 대해서 읽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화제 혹은 소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소비구나 라는 것을 먼저 짚고 내용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당연한 얘기인데요. 당연히 설명하는 글, 설명문은 뭘로 되어 있어? 서론, 본론, 결론 따지자면 처음, 중간,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처음, 가운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이나 가운데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가 글부터 보도록 하죠. 제목부터 봅시다.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소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한테 사회적으로 뭔가 책임,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이바지할 수 있는 소비가 뭐예요?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제목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뭔가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비가 윤리적인 소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한번 해두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따로 색깔은 표시해두지 않았는데요. 선생님이 평소에 쓰던 색깔 그대로 사용했어요. 중요한 게 노란색, 그 다음에 연두색이 약간 형식적인 차원,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거 혹은 과거에서 유행했던 소비들이 빨간색이고요. 파란색이 좀 긍정적으로 현재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비 양상들을 썼습니다. 뒤에 있는 글들도 제가 가능한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처음 부분. 자, 최근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의 경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 처음 부분에 딱 들어갈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옛날의 소비와는 다른 거예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들이 옛날에 소비했던 경향은 어때요? 뭔가 경제적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좀 더 싸게 사고 질 높은 물건을 사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조금 더 관여하는 거는 약간 그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적이었느냐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너무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좀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경향이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이해를 높여주는 그런 예시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가 유행이 돼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요약해서 얘기하면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공정무역 제품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동력,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확인해 둬야 될 것은 사람들이 기존에는 가격을 중심으로 좀 경제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했다라면 이제는 윤리적이고 뭔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최근의 소비 경향이 윤리적 가치를 고려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화의 품질이 뛰어나거나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는 상품이라고 할지언정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뭐 하지 않네요? 이 유행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뒤에서 나올 윤리적 소비가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바로 뭐라고 해요? 윤리적인 소비라고 얘기한다. 즉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구매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 내용 중요합니다. 별표해놓고요.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윤리적인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해 둘 게 있어요. 자, 상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불매 운동을 하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구매하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불매 운동까지 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다.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목에서 봤듯이 사회적인 책임, 즉 사회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소비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소로도 활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데, 이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자,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뭐 하자라고 하는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죠. 독자한테 지금부터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최근의 소비 경향, 사회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윤리적 소비를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이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가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자, 본론 중간 부분 들어갈게요. 자,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서 소비 시스템은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서는 기업과 소비자, 정부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동하는데 그렇죠? 기업, 소비자, 정부가 왔다 갔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소비자는 주로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활동을 했다, 역할을 했다. 자, 이 표현 좋아요. 객체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 둡시다. 1학기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왜 객체 높임, 주체 높임 할 때 그 객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는 뭐예요? 손님.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주동적인 것에서 약간은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즉 약간은 수동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시스템의 객체로서만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객체적인 소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수동적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유행한다라고 하면 끌려가는 소비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이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를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비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생긴 다음에란 뜻이야. 그래서 이게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인식이 확산되면서 긍정이에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려는 소비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에 이 사회적 행동을 실천하려는 소비 행동이 뭐예요? 윤리적인 소비를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주체적인 소비 혹은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비교해서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끌려가는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지금 주체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어요.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욕구에 치중하고 있던 그런 소비에서 어디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 즉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비로까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소비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소비자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메인 키워드 단어를 발표할게요. 윤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대? 대안적인 소비 활동이자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소비자 운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상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주체적인 소비가 윤리적인 소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소비는 대안이 된대요. 뭐의 대안이 되겠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해결 방안으로서의 소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소비자 운동, 우리가 이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인 운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윤리적 소비라는 게 사회적 참여랑도 연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제를 완전히 잘 실현하고 있는 그런 글이네요. 자, 소비 시스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모습이 반영된 윤리적인 소비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윤리적 소비의 등장이고요. 지금부터는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갔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 윤리적 소비가 등장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원래 처음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뭐야 난 그냥 나한테 이득되는 소비할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지만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서론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제품 구매하는 거 있죠?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를 하거나 개발도상국을 돕는 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약간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진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에서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막 캠페인을 벌이거나 하지 않아도 이런 소비를 통해서 내가 그나마 그 사람들의 혹은 환경에 조금 더 나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팽배해졌다, 많이 확산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윤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가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점차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윤리적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윤리적 소비가 늘었느냐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잘 설명하는 글이 되겠죠. 객관적으로 얘기 잘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지난 2019년 영국의 윤리적 소비 관련 지출 규모.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밑에 써놨는데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
특히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어요. 사례 제시, 예시 제시로도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객관성, 타당성, 이해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국의 소비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옛날에는 1억 파운드로 조사가 시작된 1999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7조 엄청나네요. 그 정도의 소비를 기록했을 정도로 윤리적 소비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199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국의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이 1999년 대비 약 6.3배 증가한 1278파운드 하나 약 209만 원이었다는 점에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소비 관련 지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한 한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된 물품 비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적어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만 봐더라도 윤리적 소비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윤리적 소비의 발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내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윤리적 소비의 의미, 사실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좀 많이 쳐놨는데 그 이유는 사실 글이 짧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요약돼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 소비라는 거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뭐였어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소비하는 것,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즉,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매하지 않거나 거부 혹은 굴매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소비를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도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이 세운 윤리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그런 소비가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활동을 뭐라고 해요? 이런 활동 자체를 우리가 윤리적 소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소비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역할 변화와 윤리적 소비의 등장. 소비자의 역할이 어떻게 됐다고요? 객체에서 주체가 되었다. 즉, 자기 스스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좀 더 커짐에 따라서 윤리적 소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전까지는 소비 시스템이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였다면 이제는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 소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윤리적인 소비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윤리적 소비는 이와 같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의 모습이 반영된 소비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나왔던 서술 방식의 특징, 뭐를 들고 있어요?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것이었죠. 영국의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지출 규모, 영국의 가구당 윤리적 소비 관련된 물품의 구매 비용 등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써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소공개 자료를 제시를 통해서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였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보고 끝부분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윤리적 소비는 어떻게 실천하는 것일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등장 배경이랑 발전 양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네요. 자, 또 것일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독자한테 의문을 제시하면서 독자한테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있겠죠? 의문형을 통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첫 걸음은 일단은 윤리적 소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체적인 소비예요. 일단은 윤리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정말로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우선순위는 나랑 다른 사람이랑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고 환경보다는 아니면 뭔가 디자인적인 게 좀 더 윤리적인 소비랑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을 조금 더 고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인권을 좀 더 고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나한테 중요한 이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고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관심사 중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사람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야기 계속합니다. 기후변화나 환경이라든지 좀 플러스 알파로 더 나왔네요. 동물복지, 즉 동물권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노동의 문제, 인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열거해서 예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방식이죠. 당연히 열거하면서 제시하니까
구체적으로 더 우리한테 이해를 북돋아 줄 수 있다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관심사가 다르듯 그 우선순위 역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윤리적 소비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마다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다라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을 좀 바꾸면 다양성이 있다, 유연성이 있다,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의 결정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쓸게요. 열거법과 예시를 통해서 구체성을 주고요. 우리한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을 구매하는 긍정적인 구매 활동으로 실천할 수도 있으며, 자 중요합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비윤리적 성격을 가진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거나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는 부정적 구매 행동으로 실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대요. 하나는 내가 윤리적으로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온다면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특히 약간 초콜릿을 생산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너무 카카오만 열심히 따고 실질적으로 노동 인건비 같은 것들은 받지 못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값싼 초콜릿을 사면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얘는 가격이 좀 있어요. 가격이 좀 있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한테 정당한 노동력을 지불을 하고 대신에 조금 가격은 비싸지는 그런 공정무역 초콜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이 초콜릿을 구매를 하면 물론 지금 당장은 돈이 조금 더 나가겠지만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아래에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 구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역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난 그런 의미에서 공정무역 초콜릿은 구매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값싼 초콜릿 뒤에는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이 착취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불매운동 하겠어, 구매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면 부정적 구매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소비 안 함으로써, 소비를 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윤리적 소비를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인 구매 활동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 좀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거, 얘는 구매를 안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윤리적 소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케이? 또한 이것도 있대요. 제품 및 서비스의 충분한 비교를 통한 구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가능한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낫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교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 등을 매개로 한 관계적 구매,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농수산물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수산물이 되게 비싸다라고 느껴지는 적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중간에 뭔가 운송을 하거나 혹은 중간 매개, 그러니까 마트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도 이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싼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농수산물을 생산한 농부들한테는 크게 돌아가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농부들의 공정성을 혹은 농부들이 가지는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것, 협동조합, 예를 들어서 막 수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농협, 수협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 중간 매개체를 빼버리고 직접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적 구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구매, 이런 거는 환경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소비해서 약간 패스트 패션처럼 한번 빠르게 소비하고 인스턴트처럼 버리는 패션을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내가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회용을 쓸 수 있는 텀블러 같은 것들 있죠. 아니면 뭐 에코백,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서 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구매도 결국에는 윤리적 소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내용은요, 윤리적 소비의 등장과 확산 및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비가 필수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는 소비가 사실 단순히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별표. 자, 이 사람의 주장을 이 사람의 설명하는 글이긴 하지만 약간은 주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이 은연중에 좀 깔려 있죠. 그래서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아, 윤리적 소비는 투표와 같은 힘이야. 왜 투표와 같은 힘이야? 투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역할을 수행하는 일환 중에 하나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음으로써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게끔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과 비슷하게 소비도 마찬가지로 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투표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사회적 영향을 둘 다 불어일으킨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법을 써가지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소비를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와 얽힌 여러 관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윤리적인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죠.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사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사람의 주장이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거법과 예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소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사회적 쟁점이 기울어 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사회랑 깊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냥 섣불리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고려하는 소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강조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비가 지닌 힘과 윤리적 소비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그러면 내용 옆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윤리적 소비의 실천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긍정과 부정적 구매 행동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비교를 통해서 구매할 수도 있고 생활협동조합을 통한 관계적 구매도 있을 수 있다. 지속적 구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소비 실천의 중요성. 왜요? 투표와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투표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어느 후보자의 투표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집니다. 즉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마찬가지고 소비도 소비와 얽힌 여러 가지 관계 내가 이 소비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값싼 초콜릿을 계속해서 구매하면 어떤 사회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초콜릿이 잘 팔려 나가니까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죠. 그런 것들을 나는 사회적으로 따지면 좀 비약이긴 하지만 방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값싼 초콜릿 사게 되면. 그래서 사회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소비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소비에는 투표와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건강, 안전, 환경, 인권, 노동 문제 등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가 중요하다?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앞에서 날개 부분을 안 봐서 날개 부분 한번 언급하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소비가 투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 각각은 무엇이냐?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만 할게요. 둘 다 사회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아, 미안. 이거는 다음 글에 나온 날개 문제였네요. 그럼 다음 글 내용 들어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나 제재 개관이 나와 있어요. 확인 한번 할게요. 얘는요. 앞에서랑 달라요. 앞에서는 설명문이었고요. 얘는 주장하는 글. 다른 말로 뭐예요? 논설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라고 해서 논설문이라고 했었죠. 논설문인 거 확인 가능합니다. 성격은 설득적이고 논리적이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득하려는 작가의 주장이 두드러지는 그런 글이고요. 주제는 합리적 소비의 기준은 변화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포인트가 뭐냐면 합리적인 소비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너무 당연한 그런 소비들이에요. 당연히 소비를 할 때는 나한테 가능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한테 장점이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그 장점 합리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 기준이 이 사람은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 제시하고 있고요. 통계 사례를 제시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나 글입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합리적 소비의 기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알아보면 되겠죠? 얘는 정말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 부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서론이나 처음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 흐름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흔히 합리적 소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이상적인 소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합리적 소비가 강조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정리 가능하겠죠. 교과서에서부터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에서까지 우리에게 늘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된다고 강조한다. 그쵸? 아, 합리적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소비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사람, 사치스러운 사람으로 눈총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합리적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문득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습관이긴 한데 합리적 소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별표.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그럼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앞에서 얘기했던 윤리적인 주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게 합리적인 소비일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즉 합리적인 소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재고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인 것이죠. 기존에는 당연히 소비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에요.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나한테 얼마나 더 비슷한 품질의 물건을 조금 더 값싸게 잘 샀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소비였다라는 것이죠. 즉 옛날에는 과거에 기존의 합리적 소비의 기준은 경제성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이었느냐를 좀 고려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랬는데 하지만 이랬어요. 하지만 뒤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겠죠.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었다. 과연 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기준이 경제에만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앞에서 있던 소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윤리적 소비와 비슷한 측면이 좀 있네요. 다양한 소비 행태를 고려한다는 것이 자 경제적 합리성과 같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고려해서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없다. 언제? 요즘 시대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즉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이 날개 문제 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소비는 뭐였어요? 경제성이었어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가가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가격 대비 품질이 우수한 걸 선택하는 거를 합리적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대에서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만 합리적인 소비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일까라는 게 뒤에 나오겠죠. 자, 뒤에 볼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중시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이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그 기준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는데 가심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심비는 가성비랑 약간 대비되는 단어로서 나의 심리적인 만족도, 내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을 했으면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심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좀 비싸게 뭘 샀다고 할까요? 가방 같은 거 샀다라고 했을 때 그 가방이 좀 비싸긴 하더라도 내가 그 가방을 삼으로 인해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느꼈고 이 가방을 사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비싸긴 해도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리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예요? 심적 만족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심적 만족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가격이나 품질, 즉 과거에 있던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성이나 취향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매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개성이나 그런 가치관도 충분히 합리적인 기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취향을 충족하는 상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이유는 이렇게 현재적으로 현대에서는 좀 합리성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긍정인 거에 따지자면 이런 심리적 만족감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도 예시를 들어서 이 예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품질이 비슷하지만 가격이나 디자인 다른 제품들이 여럿 있을 때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격을 먼저 고려하겠지만 따지자면 이런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경제적인 걸 그럼 고려하는 거는 나쁘냐?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한 제품의 디자인의 가치
이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을 먼저 고려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을 때, 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여야 되는 작품을 구매했을 때 심리적 만족감이 극대화될 것이고 각자 자신의 기준에서 합리적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경제성에 주로 머물렀다면 현대에는 개인적인 심리적 만족감에 이제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합리적인 소비는 어디에 있다? 심리적인 만족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합리성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앞에서 읽었던 글이랑도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윤리적인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 다른 무언가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가치관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윤리적인 소비들이 곧 뭐가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친환경 제품이니 아니면 공정무역 제품이니 등등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해를 높여주고 있고요.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윤리적인 소비도 당연히 가치관으로서 기준이 될 수 있다.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품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왜냐? 자기의 가치관이 조금 더 중요한 소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신의 윤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즉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작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 3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에요. 어디? 대한상공회의소라는 점에서 공신력 아시죠?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믿음을 사는 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객관성과 타당성과 이해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봤느냐?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은 10명 가운데 6명,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때 ESG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옆에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나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서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영 철학, 즉 조금 사회적인 문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법과 윤리 같은 것들을 준수하는 그런 기업들을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한대요. 즉 사회적으로 조금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에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소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야. 어디서? 20, 30대라고 하는 젊은 층에서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를 판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경제적 합리성, 즉 과거에 있었던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소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심리적 만족감을 중시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도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소비를 할 때 합리적인 소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이 경제성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죠? 자기의 가치관 플러스 심리적인 만족감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이런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심리적 만족감, 가치관 등을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기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준 거죠. 이처럼 최근의 소비 경향은 경제적 합리성, 과거의 것들만으로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어. 사람마다 개성과 가치관이 다르고 이를 반영하는 소비 활동도 늘어나면서 합리적 소비의 기준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니까 앞에서부터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기준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심리적 만족감과 가치관을 추구하느라 자신의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도 합리적 소비를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지 않게 아무리 공정무역 좋다고 하고 환경적인 거 좋다고 하지만 내가 당장 진짜 먹을 게 없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 너무 도를 넘은 소비이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는 합리적 소비가 개인의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 뒤에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주장인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생각한 합리적 소비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막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려하는 것들은 과거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항상 부정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를 지향한 거냐? 경제적인 거?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것에서는 벗어나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즉 경제성도 좋고 다른 것도 고려하는 태도를 가지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시 경제, 심리, 가치관 등 복합적인 고려를 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합리적 소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밑에 정리하기 파트 내용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합리적 소비의 새로운 기준 뭐라고 했죠? 심적인 만족감, 가치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의 개성이나 취향이 기준이 된다. 가격이 아닌 윤리적 가치 실현이 소비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심적 만족감의 충족 여부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을 윤리적 혹은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서술 방식의 특징은 앞에서 보았듯이 예시를 들고 있다. 구체적인 객관적 사례를 들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구체적 사례 어떤 사례였죠? 가격보다 디자인을 고려하는 사람, 친환경이나 공정미역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시를 들었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소비 경향을 보이는 20, 30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와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해서 주장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 사람의 관점은 뭐예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 순위의 관점, 합리적 소비를 판단하려면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다양한 개성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비 활동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럽게 종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에도 다양한 기준이 고려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소비자의 취향이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글이었고요. 마지막 수필 글을 좀 보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 개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글의 제재. 여기서는요. 앞에랑 조금 달라요. 뭐라고 했죠? 수필입니다. 수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갈래를 우리가 수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경험적이고 교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 여기서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가능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소비라고 이 사람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명 인사의 사례를 제시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중시하는 거 벌써 드러나요. 가능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게 이 사람한테서는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부터 나옵니다. 수필이니까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창너머를 잠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나 봐요. 자, 있었습니다. 뒤에 계속 나올 텐데요. 이 사람이 경어체, 하십시오체를 써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해요체를 써가지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어체를 써서 독자와의 거리감을 줄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경험을 했나 볼까요? 7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어둠이 온전히 내려앉아 사위, 이게 그 뭐 앞에서 우리 본범했던 그 사위가 아닙니다. 사방을 우리가 사방, 사위라고 합니다. 자,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방의 위치. 자, 겨울이라서 해가 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앞동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느 잎, 거실에 마련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색색 전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산다면 이런 광경을 종종 보죠? 곧 이런 풍경들이 나오겠네요. 곧 12월 달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걸 본 거예요? 따지자면 약간 크리스마스를 위한 소비를 한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 들렸던 연말 느낌이 불신 풍기던 거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즉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연말 느낌이 나던 거리? 연말 느낌에 뭐가 있던 거리? 좀 과다하게 왜 연말에는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소비를 좀 많이 하잖아. 그런 소비를 하는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서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가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떠올리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겨울 저녁에 창밖을 보다가 연말 분위기가 풍기던 거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가게 점원이 밖으로 나와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이 사람이 그 저녁 설거지하면서 본 크리스마스 트리를 기점으로 해서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냐? 마침 딱 이때네요. 지금 이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이때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이제 쇼핑 같은 거를 좀 하니까 그런 광고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와요. 지금 시즌이 다 그때거든요. 연말 해가지고 불프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날은 뭐예요? 뭔가 좀 세일하는 날. 1년에 뭐 한 번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소비를 지향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풍습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쇼핑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새해 무렵 뭔가 이런 행사들이 겹쳐 있잖아요. 그런 행사 때까지 이어지는 쇼핑 기간입니다. 사람들한테 따지면 선생님이 빨간색을 표시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이 작가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소비를 촉진하게 하는, 소비를 너무 과다하게 불필요한 데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연말 분위기의 편승 올라타서 기업들이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시기입니다. 봐봐. 말투가 약간 부정이 있잖아. 그지? 하지만 여기에 대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반동이라고 했습니다. 반동이라고 하면 어떤 한쪽으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소비 지향적인 게 극심하게 치닫자 거기에 대한 오히려 반대 성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사라고? 안 사! 라고 하는 풍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는 날이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말 그대로 블랙 프라이데이를 소비하지 않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소비가 언제까지고 가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거는 뭐예요? 소비를 지양. 그러니까 이때 얘들아 소비를 아예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가능한 소비를 지양하지 않겠다. 즉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를 중심으로 하는 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정하고 알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기점이 되어서 이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대해서 소비를 조금 불필요한 거는 지양하지 않는 소비를 좀 이 사람이 얘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냐?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사람들, 유명 인사들의 예시를 들어서 유명 인사들도 이런 불필요한 소비는 지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구인가 볼게요. 피아니스트 세이무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 인사예요.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의 소비가 굉장히 겸허하고 조금 소박한 소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미리 좀 쓸게요. 열거법 뒤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열거법이고요. 유명 인사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와 설득력 높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삶과 예술 체계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피아니스트 세이모의 뉴욕 소네트 이게 얘들아 영화래. 영화 제목이 이건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이 뭘 느꼈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있어서 되게 영감으로 다가왔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발견이었대. 왜냐면 제 삶에 영향을 끼친 몇 편의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이모의 더할 수 없이 멋진 연주와 하나하나 받아 적고 싶을 정도로 철학이 담긴 그의 대사에도 감명받았지만 이거는 영화에 대한 감상평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보다 그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집이 감동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집이었느냐? 뒤에 나오겠죠? 자, 영화에서는 여러 차례 세이모어의 집 내부가 공개되었습니다. 피아노에 놓인 거실의 작은 부엌이래요. 화장실이 전부인 그 소박한 공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 사람이 새로운 발견을 하는 건 뭐야? 결국에 소박한 공간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것에서 소비라는 것이 꼭 과도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세이모어가 먼저 침대를 접어서 소파로 만들면 침실은 순식간에 거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에서 보면 부엌과 거실에 부엌과 화장실이 전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침실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침대를 접어 소파가 되면 그게 거실이 되고 거실에 있었던 그런 소파를 다시 접어서 침대로 만들면 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침대가 되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세이모의 삶에 발현된 최소한의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피아노 교습을 받으러 온 제자들이 모두 돌아가고 일과를 끝낸 세이모어는 다시 소파를 펼쳐서 침대로 만듭니다. 늙은 몸을 일으키면서 앞친 전용으로 소파 침대를 접었다 펼쳤다 하는 세이모어를 보며 어떤 측은이나 가난 같은 낱말은 떠올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뭐 저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뭐 저렇게 비굴하게 사냐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히려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런 삶의 방식은 틀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귀한 삶의 방식을 엿봤다고는 할까요? 이러면서 비격지체를 서서 우리한테 친밀감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의 생각은요, 소박한 생활하는 그런 그의 모습이 가엾거나 가난에 찌들어 살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드높은 것으로 고귀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래서 또한 뭐가 읽은 책? 언젠가 읽은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저자 사사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도 비슷했습니다. 즉 두 번째 유명 인사 얘기해주고 있어요. 일본인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소박한 삶을 지향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있고요. 무슨 내용이냐? 자, 그곳에서 소파 침대와 함께 제 눈길을 읽은 것은 탁자로서, 밥상으로서, 디딤판으로 쓰는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탁자, 밥상, 디딤판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쓰면서 최대한 불필요한 소비는 지양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박한 삶을 지향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한 법정 스님,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인물이 나왔네요. 법정 스님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이야기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소유입니다.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소유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는 게 무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필요한 것만 적당히 소비하자라고 하는 게 무소유예요. 다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아닌 문자를 써서 무소유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뭐 먹을 것도 먹지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당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 법정스님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 작자가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통해서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가진 것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옆에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의 말은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갖지 않자. 즉 무소유,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것만 빼고 나한테 딱 필요한 것만 골라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한 이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등장 배경을 얘기했어요.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오히려 그럼 안 살래? 라고 하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동으로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명 인사들,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했던 유명 인사들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이모어 번스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사사키 후미오 혹은 법정 스님의 이야기까지 해줬는데요. 이 사람들은 최소한의 공간과 물건으로 구성된 집에서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삶 공간에서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했던 유명 인사들의 모습을 통해 이런 것들이 뭐라고 했죠? 고귀한 삶의 방식, 뛰어난 삶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또한 법정 스님의 말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였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추구하지 않는 법정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무소유라는 거 다시 한번 소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소비하는 것, 소유하는 것만이 라는 것을 법정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해야 된다는 이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서까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런 소비랑 관련해서 이 사람이 좀 경험했던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접시를 꺼내려 산정문을 열었다가 그 많은 접시 가운데 정작 사용하는 접시는 10개를 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경험이에요? 내가 생각보다 내 소비보다 더 과도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구나. 접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과도한 소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고 있었다는 걸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소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필의 특징이죠. 자, 10개도 어쩌다 쓰는 것까지 포함한 개수이니 실제 사용하는 접시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10개도 어쩌다 쓰는 거니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은 정말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자, 내용 보니까
그러니 저 나머지는 그저 자리를 차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찬장감과 그득한 저 많은 그릇 가운데 그릇으로 쓰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내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네요. 소비하고 소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따지면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 것들일까? 아, 소비는 좀 적절하게 해야겠다. 불필요하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아니더라도 올해는 나도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꼭 추수감사절 뭐 다음 날이 아니더라도 그냥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사고 사보자,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섰다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 되니까 하루쯤이면 할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날이 온 거예요. 왔을 때 밖에 있으니 점심시간 이게 뭐냐면 나의 그런 소비를 소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점심시간에 무엇인가를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죠? 점심은 아무래도 뭐 산액식당이 있지 않은 이상 사 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인데 해서 내 안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이것은 꿀인데? 예외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설득을 당했네요. 그래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커피가 또 생각이 났지만 굳은 의지로 건너뛰었습니다. 자 어떻게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또 오후에 만나 회의를 했네. 카페에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음료를 주문해야 됐습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생이니까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거 가능하지 않나요? 할 수 있지만 직장인이 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진짜 10,000원은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 자 이런 결국 그날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의 경험인 거죠. 어떤 경험이에요? 소비를 지양하려고 했다가 안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소비하지 않는 것의 어려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운데 내용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과 소비를 절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라고 생각해봤느냐? 바깥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된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 될 수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어. 스스로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의 형식 혹은 의문형을 사용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반성을 해본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소비를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해결 방안이라서 파란색으로 체크했어요. 미리 도시락을 챙겨서 나가면 아무것도 사지 않을 수 있겠더군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좀 귀찮긴 해도. 그래서 회의가 있으면 음료도 챙겨가면 됩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챙겨가지 않았으니까 이런 소비가 발생했으니 챙겨가겠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사지 않는 하루를 보내려면 소풍 가듯이 가방을 챙겨 다니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봐봐. 이 사람이 근데 말하는 게 귀찮다는 뉘앙스가 아니야. 오히려 소풍 가는 거 같이 재밌어. 이렇게 준비하는 거 우리 재밌어 라고 여기고 있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 삶이 오히려 우리한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풍 가듯이라는 직유법을 써서 소비를 지양하는 것에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를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것에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건이 흔치 않던 시절 우리 삶은 대략 이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구든 길을 떠나기 전에 끼니가 될 만한 것을 보찜 속에 넣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삶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우리처럼 막 현대인들처럼 원하면 사고 없으면 사지 뭐 이게 안 됐잖아요. 정말 주변에 상점이란 게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인류가 지금처럼 언제 어디서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삶 이거는 뭐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편리함을 길들였고 이런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불안하고 괴롭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편리하고 풍족한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죠?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그냥 펑펑 쓰는 삶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더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소비하는 삶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소비를 지향하는 삶보다는 뭐가 낫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한다. 소비를 적당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 쓰니까 소비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 지속 가능한 삶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면서 또 의문형을 통해서 독자한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주장은 소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소비를 하는데 적당한 소비만
해보자. 소비를 좀 줄여보자. 이 얘기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세이모어 아까 얘기했던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니스트의 삶이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철학이 삶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는 다큐 영화를 보면서 이 사람의 철학이 정말 소박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진짜 그거를 일상생활 속에서도 집에서도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은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몸으로 잘 보여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해볼게요. 이 사람의 경험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경험 어떤 걸 했어요? 접시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걸 실천해 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한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될까?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한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글쓴이가 소비 생활을 통해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 즉 미리 준비하는 삶을 추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조금 낯설고 번거롭더라도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삶,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즉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엿볼 수가 있겠죠.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의 관점이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고요.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하는 이 목표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의 글들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나다 글 내용 정리해볼게요. 가 내용 기억나시죠? 윤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윤리적 소비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 주관에 맞춰가지고 자기 가치관에 맞춰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해서 소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 소비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었죠. 내용 정리해볼게요. 윤리적 소비는 어떤 배경에서 등장했는가?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소비하게 되면서 내 행동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같이 윤리적 소비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 인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얘기고요. 윤리적 소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개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마다 가치를 두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게 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얘기한 건 나글이었습니다. 합리적 소비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를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합리적 소비에 대한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였죠?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들 혹은 가치관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비자가 추구하는 소비 기준에 맞는 소비가 합리적 소비이다 라고 하면서 심리적 만족감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자신의 가치관도 이유가 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있었던 다수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의 경험과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 뭐 유명 인사들 얘기도 했었고요. 자기가 블랙 프라이데이에 반동되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접시를 내가 불필요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기도 했고요. 또한 아무것도 사지도 않는 날을 자기 스스로 실천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험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불필요한 삶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 미리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경험, 피아니스트 세이모어의 영화를 봤다라는 거, 찬장에 쌓여있는 그릇 중에서 내가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된다는 거,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나를 실천하는 게 좀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준비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것도 사지 않는 삶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소비하는 삶보다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 단원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화제가 동일합니다. 소비라고 하는 화제는 동일하지만 형식은 달라요. 각각 뭐였죠? 설명문, 논설문, 수필로 다르지만 또한 주제도 달랐던 그런 글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각각 주제 기억해보면서 얘기해볼까요? 윤리적 소비, 합리적 소비, 그리고 최소한의 소비라고 이어지는 이 주제가 다르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소비라고 하는 것에 나만의 관점을 세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형식 다릅니다. 화제 동일합니다. 주제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글의 종류가 결국 형식이고요. 소비라고 하는 것이 화제고요. 관점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글은 설명하는 글, 나는 주장하는 글, 다는 수필이었고요. 다 이제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서술 방식의 특징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글은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윤리적 소비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소비가 확산되는 추이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전달하고 있고요. 나글은 사람들이 소비 기준이 변화한 사례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서 합리적인 소비에는 다양한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고요. 수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에 대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사람의 주장 각각의 내용 보도록 하면, 가는 윤리적 소비가 등장하였고 확산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게 좀 중요하다까지 갈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글은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비가 합리적인 소비다.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수필에 대한 내용은 최소한의 소비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가다를 읽으면서 정보 간에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라는 건데요. 뭐 한번 읽어만 봅시다. 가의 글쓴이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면 건강과 안전 등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 나의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경제적인 수준을 넘는 소비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윤리적 소비를 실천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조금은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치관에 따라 윤리적 소비를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 수준을 고려해야지 행복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의 글쓴이는 필요한 것만 사는 최소한의 소비를 추구하고자 하는 반면에, 나의 글쓴이는 개인이 가진 합리적인 소비의 기준에 따라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 소비라고 했어요. 따라서 최소한의 소비로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소비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고 해서 전반적인 이 다른 내용의 글들을 고려해보면서 나만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점을 평가해보자. 이건 뭐 주관적인 내용인데 한번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소비자의 사회적 역할, 윤리적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한테 생각해 볼 기회를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글은 합리적 소비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근거와 함께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합리적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준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지향하고자 하는 소비의 실천 방향, 최소한의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나의 관점을 세워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서 가글을 읽으면서 내가 속한 사회를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하고 나글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소비 관련의 지출 규모 및 가구당 윤리적 소비 물품의 지출 현황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윤리적인 소비가 사회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느낀 거죠. 그래서 윤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나의 관점 설정에 뭐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아니면 나글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즉 나도 나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하는 게 행복한 소비,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도 나의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가치관이죠. 결국에는 그것도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생각에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자신의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예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라고 생각해. 왜 행복한 소비를 얘기를 하냐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글 전체의 주제가, 이 단원 전체의 주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비에 대해서 관점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자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감과 가치관에 따라서 소비가 결정되는데, 결국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한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할 때 내 만족감이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예시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즉 나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 내 행복한 소비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뭐 뒤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제에 맞는, 혹은 화제는 똑같은데 주제는 다른 그런 내용의 글들을 좀 복합적으로 읽어보는 활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 한번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평가 기준인데 얘만 조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읽기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글이나 자료를 읽고 활용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복합적으로 읽을 때 글이나 자료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편견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자신의 관점을 설정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러 가지 글들을 읽고도 편향된 관점으로 기울진 않았는가 등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글이나 자료를 참조해서 균형 있는 자세로 정보를 수용하였는가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원의 목표는
내가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면서 나만의 관점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단원의 목적이다. 선생님 앞에서부터 쭉 강조했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뒤에 협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